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이를 이제 키우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저는 이제 벌써 손주가 4명이군요. 네, 그래서, 손녀 둘에 손자 둘 해가지고 좀 4명을 키우고 있는데, 제 아이들은 이제 벌써 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보니까 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아이를 키우면서 상당히 좀 수월한 편이었었고, 얘는 이렇게 학원 강의식, 이렇게 강의식 이런 것들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직업도 잘 얻고, 그래서 사실은, 요런 식으로 아이를 교육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둘째 아이도 같은 방식을 이제 처음을 했더니, 얘는 거기를 잘 안 따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의하는 식의 그 학원 교육식의 그런 강의가 우선은 맞지 않아가지고,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아니면 따로 모둠, 과외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됐고, 또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조금 청각 학습자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걸로 충분했는데, 둘째 아이는 그 스타일이 전혀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고 실험하고 확인하고 또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얻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아주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웠던, 교육했던 방식이 얘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든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 소개시켜주고 필요하면 그런 교육이 있었다면, 얘는 얘하고 꿍짝이 맞는 선생님을 붙여줘야지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첫째 아이는 칭찬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는 칭찬을 해야지 반응을 하고 제대로 하는 반면에, 둘째 아이는 근거 없는 칭찬이라도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은 아이들 고유의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나 요새 MBTI 유행하듯이 그런 성격적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첫째 아이한테 효과적인 그 공부 기술이 둘째 아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그 피를 꽂혀 하고, 또 어떤 것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어떤 것에 자기가 재미와 관심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아는 거는 사실 선생님이 알기는 좀 어려워요. 결국 부모가 제일 많은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부모가 아이한테 그런 아이가 익숙해하고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쪽에 노출시킬 수도 있도록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아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칭찬을 하면 그 근거 없는 칭찬을 할 경우에는 무시합니다, 부모를. 그러니까 스타일이 전혀 다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소아신경과 전문의로서 그동안 한 30년 이상 학교에서 그 진료도 하고 교육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책도 많이 쓰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독서의 뇌라는 책, 그러니까 문해력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썼었고, 그 이전에는 또 우리 그 늦은 아이들이 있죠. 저도 요즘 많이 보는 아이들이지만 배움이 느린 아이들, 성적 부진 혹은 뭐 학습 부진의 아이들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이들의 기질이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두뇌 스타일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할지, 또 학습을 했을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시죠? 아, 이 아이는 순한 아이다. 그렇죠? 순한 아이면 아주 땡 잡았다 그러죠, 우리 부모들은. 근데 사실은 땡 잡은 게 아닙니다. 순한 아이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느 쪽에 쏠리냐면 가정 이거 하는데 쏠려요. 그러니까 애가 순하니까, 애가 뭐 불편해도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줘요. 사실은 아이한테, 육아는 아이한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이한테 초점을 먹일 때는 아이가 순해가지고 별로 그 육아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지 않으니까 딴 일에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순한 아이는 사실은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극을 정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까다로운 아이는 어떨까요? 조금만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불고 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는 그때마다 다가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더 많은, 우리 신생아나 영아는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표정, 부모의 반응, 부모의 동작, 이런 부모가 얼러주는 그 말, 이런 것들이 자극인데, 그게 두뇌 발달에 중요한 건데, 그런 순한 아이는 그런 자극을 별로 받지 않고 부모는 그 시간에 설거지나 딴 거 하고, 까다로운 아이는 깽깽 울면서 바로바로 보채면서 바로바로 부모들이 해결해 주는 감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놔두면 어떨까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오히려 더 두뇌 발달이 더 좋고 영리하고 이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느린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가 느리면 부모님들이 다 일일이 해주죠. 어떻게 해줄까요?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에 갈 시간에 차가 왔어요. 근데 아직 그 신발을 못 신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모가 신겨주겠죠. 유치원에 갈 시간인데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밥을 먹여주고 이것들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느려서 아이가 배움이 느리는데, 거기다 미리 엄마, 아빠가 미리 다 해주니까 얘가 자기의 그거를 기술이나 이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오히려 순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자극하고 정기적으로 아이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까다로운 아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바로 그냥 해결해주면 우는 게, 울거나 까다롭게 그러는 것이 계속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귀찮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느린 아이는 어떨까요? 좀 기다려주는 거죠. 신발을 신지를 잘 못해서 못 가면 조금 일찍 나갈 준비를 해서 자기가 신발 신을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밥을 서둘러서 못 먹으면 시간을 확보해서, 바쁘게 하지 말고 시간을 확보해서 다 먹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확보해주면, 그 느린 아이는 레이트 브루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튀는 애요. 대기만성형 아이죠.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 이런 분들은 전부 사실 대기만성형이었습니다. 레이트 브루머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글도 읽지 못하고 어떤 사실은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난독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능력이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세계적인 석학이 됐잖아요. 늦게 크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그 아이들은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생아나 영아도 일진데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는 교육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과 성격이라는 것이 있죠. 기질이라는 건 뭡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거야. 뇌가 그렇게 구조화된 거예요.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질 플러스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은 변할 수가 있는데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까다로운 기질이 있는 아이들은 커서도 까다로워요. 어렸을 때 순한 아이들은 커서도 순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가 뭐 내향적인 아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건 성격이잖아요. 그 아이가 뭐 저 같은 대표적입니다. 저는 MBTI를 해보면 INTP거든요. INTP라는 건 뭐니까 내향성이 되는 거죠. 내향성인데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의아해요. 얘가 저는 뭐 어떻든 병원 행정도 하고 병원 병원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가 왜 내향성이냐 외향적이지? 사실 만들어진 거죠. 저는 뭐 이런 강의를 하든지 뭐 어떤 학회를 하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꼭 집에서 혼자서 DVD 영화를 한 편 보든지 해야 돼요.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랑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방전돼서 그 방전된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향성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향성. 그렇게 성격은 변할 수도 있고 또 순간순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질하고 성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접근을 할 때는 기질은 변할 수 없는 거지만 성격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면 아이들은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담당하는 뇌는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변형괴라고 해서 여기 편도체라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기억을 하는 뇌가 있고요. 여기 해마라고 해서 긍정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뇌도 있고 또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다 변형계예요. 감정과 관련된 변형계고요. 아이가 기억하고 집중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전두엽이 역할을 하죠. 전두엽이 역할을 하고요. 또 이 후각망으로 해서 후각은 사실은 이렇게 변형계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시적인 감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감정에 많이 변화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하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후각이 변형계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질을 형성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요소도 있지만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게 뭡니까? 도파민이죠, 도파민. 와, 도파민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한때는 이시영 박사님이 하셨죠. 세로토닌이 한창 유행했었죠. 세로토닌 교육법 해가지고 세로토닌. 이게 바로 신경전달 물질인데 뇌와 뇌를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부위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기와 같은, 전기줄의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달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아이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행동을 관여를 하는 거죠. 물론 신경전달물질은 이 세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개 이상 되죠. 하지만 이 세 개가 아이의 성격이나 아이의 기분이나 이런 관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로토닌은 어떻습니까? 행복에 관여하는 거죠. 아주 따뜻한 행복, 긍정성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고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뭘까요? 열정적인 거죠. 어떤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막 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도파민이 부족한 아이들이 ADHD입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도파민을 주면 집중하고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이 도파민이 있고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긴장하면 올라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긴장하면 아이가 집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스타일이 좀 성실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시험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부터 막 걱정을 하고 안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보는 그날에는 공부를 안 했다고 막 헤매. 공부 안 했다고 막 그러고 또 시험을 딱 치고 나서는 많이 틀린 것 같다고 그래서 막 걱정을 해요. 둘째 아이는 널널하죠. 일주일이라도 뭐 널널해요. 그리고 자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시험 날에 가서도 나 하나도 안 틀린 것 같다고 그래요. 막상 성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아이는 100점, 두 번째 아이는 여러 개 틀린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스타일이 긴장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오는 타입인 거예요. 첫째 아이는. 이게 이제 신경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하는 것은 이 노르에피네프린인데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긴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긴장을 하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니까 더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죠. 물론 피아노를 하는데 너무 긴장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연주를 못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긴장을 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우리 ADHD 아이들한테는 아토목시텐이라는 약제를 써요. 원래는 이제 콘서타나 메디키넷이라고 해서 도파민 약제를 쓰는데 그게 효과가 없거나 그게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에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씁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관련 약제를 써요. 그러면 아이가 집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중력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파민이 많고 세로토닌도 많은 아이라 그러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긍정적이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도 발휘하고 야망도 보여주고 용서, 기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도파민도 떨어지고 세로토닌도 떨어진 아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지루하고 실패 감각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거고요. 또 도파민은 높은데 세로토닌이 낮은 아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분노하고 공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고요. 도파민은 부족하더라도 세로토닌이 높으면 관대하고 만족하고 진정 이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보상을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차가운 아이를 예를 들어서 그냥 이완되어 있는 아이를 창의력이 높은 아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로토닌은 긍정적인 것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그 일종의 아미노 액시드죠. 아미노 액시드가 이제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높아져요. 그래서 바나나라든지 우유라든지 등 푸는 생선이라든지 견과류를 먹으면 아이들이 세로토닌이 높아져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이 세로토닌은 리듬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햇빛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아이를, 부정적인 아이를 긍정적인 아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꼭 약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활 수칙을 통해서 긍정적인 아이로 바꾸면 아이가 공포스럽고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에도 세로토닌을 높이는 작업을 하면 긍정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지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신경선달 물질이 어떻게 배합이 되고 어떻게 분출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이마다 다 배합이 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편도체 말씀을 드렸지만 편도체가 예민한 아이들은, 편도체가 반응을 잘하는 아이들은 까다로운 아이가 되는 거고요. 편도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도파민 이런 것들의 관리가 잘 안 분출되는 아이들은 느린 아이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 중에서 좀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높고 안정된 것들을 해주는 그런 그 안정된 편도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순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뇌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뇌의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고 순하고 느린 아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런 기질은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질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기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은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로 영아 때는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한 아이들은 한 40% 정도 되고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한 10% 정도 되고 느린 아이들은 한 15%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류가 되지 않는, 그렇겠죠. 뭐 인간이라는 게 똑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자극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순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순한 아이냐? 예를 들어서 규칙적이라는 거죠. 먹고 자고 소변 보고 이런 것들이 규칙적이고 처음 접하는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쉽게 들고 또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고분고분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순한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아이가 혼자서 잘 놀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자극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일수록 중심에 두고 먼저 챙길 필요가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수동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집중할 때 그 시간을 확보해주고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기적인 자극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 까다로운 아이들은 어떨까요? 불규칙하겠죠. 제한받는 걸 싫어하고 또 슬프거나 화나거나 즐거울 때 힘이 넘치고, 그렇죠? 고집이 세고, 그리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죠. 사실 부모님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아이지만 이러한 아이의 어떻게 보면 과민한 행동은 기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이 기질을 존중해주고 기질에 맞춰서 빨리빨리 반응해주면 해결될 거라는 느긋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고요. 또 예민한 감각은 존중하는 거죠. 이런 예민한 감각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은 그림을 그리고 옷을 입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고, 성급하게 혼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이 까다로운 아이들은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아이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